네, 또 한 번 공분을 사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친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또 시신을 유기한 사건. 지금 범행 장소 등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9시쯤 경찰서를 출발해서 시신을 일부 훼손한 장소였죠. 부천 시민회관 공중화장실에 대한 검증을 현재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 아이를 폭행하고 또 시신을 훼손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이전 거주지인 부천 빌라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그림이 전해지면 저희들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 그리고 오늘 진행되고 있는 현장 검증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여상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앞서 뉴스 시간에도 현장 검증 시작될 때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고 짚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경찰이 어떤 점들을 확인하게 될지 한번 짚어볼까요? 보통의 현장 검증에서는 그 피의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것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현장 검증입니다. 예. 그게 맞냐, 현장에 가서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정도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부의 진술이 사실 상당히 그동안 바뀌어왔거든요. 네네. 그 거짓말도 많이 한 걸로 드러났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부가 또 이 분리 신문까지 했습니다. 예. 두 사람 말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과연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 따로따로 지금 두 사람이 현장 검증 장소에 갈 때도 따로따로 차에 태웁니다. 예. 그거는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인위적으로 네. 작출한다 그러죠. 만들어내는 것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 진술을 따로따로 받았는데 네. 과연 현장 상황이 예. 이 사람 진술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지금 그 때리고 다음 날 뭐 죽었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그게 과연 그 진술과 현장의 상황이 네. 일치하지 않느냐 하느냐를 아주 세밀하게 검증하는데 오늘 현장 검증의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만약 그동안에 이 피의자들이 그러니까 친부모들이 했던 진술과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경찰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벌이겠군요. 그렇죠. 오늘 현장 검증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네. 지금 그 이쪽에서는 11월 7일인가요? 네. 그 폭행을 하고 11월 네. 8일 죽고 11월 9일 사체를 갖다가 유기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지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은 이 초등학생이 4월 달부터 지금 학교를 7개월간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이 부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 7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뭘 지냈느냐, 아이와 함께. 예, 진짜 홈스쿨링 했다고 지금 네.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부부가 홈스쿨링 할 정도의 상황은 안 되는 게 예. 남편은 게임 중독에 빠져가 하루 종일 PC만 붙들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 부인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생계를 대신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홈스쿨링이라는 게 도저히 성립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은 이 7개월 동안 애를 학교에 전혀 안 보내고 뭐 예. 했느냐 이걸 설명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네네. 우리가 그 상당히 그렇겠구나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찰은 지금 현재 부부의 진술만에 의해서 네. 11월 7일 2시간 동안 폭행해 죽은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사망한 시점, 그다음 네. 폭행한 시점도 상당히 이번에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변호인과 검찰 측의 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 사망한 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부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가수에서 아이의 남은 그 사체를 부검을 했는데 너무 많이 훼손돼가지고 정확하게 사망 원인한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제 경찰이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가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경찰로서 살인 네. 그 영장 청구하고 할 때 제명을 안 적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폭행치사로 적는 거죠. 예. 일단은 그걸로 해도 영장이 발부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이 결국 그러니까 그 두 부부의 네. 어떤 잔혹성이 드러나는 게요. 언제 죽은지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예. 지금 사체를 훼손하고 그러니까 사체를 갖다가 부검을 잘 해야지 이게 그 사망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예. 훼손하고 지금 둘이 맞춘
이 사실 그 부인이 경찰이 와서 제일 먼저 전화한 게 남편에게 경찰이 왔다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다. 예. 사망 원인이라든가 사망 시점이라든가.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진술만에 의존해서 네. 사망 시점과 장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 진행되는 현장 검증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앞서 9시에 이제 경찰서에서 출발을 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부천 시민회관 화장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아이의 시신 일부를 이 공중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현재 그 가해자들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일단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한 곳이 부천시에 거주했던 모 빌라입니다. 이곳에서는 가해자 이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이곳에서 아이를 폭행하고 아이가 숨지고 또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진 바로 의하면 이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현장 검증을 마치면요, 이제 이동할 곳이 이후에 이사를 간 인천 이 부평구의 모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현장 검증을 역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훼손한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장 검증 장소가 지인의 집에서 또 시신을 맡기려고 했었죠. 이 지인의 집까지 현장 검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맞느냐라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검증에 앞서서 그 가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좀 짚어보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처음 진술 당시에는 10월인가요? 예. 폭행을 하고 네. 거의 한 달 동안 방치돼 있다가 11월 달인가요? 한 달 뒤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진술을 했었죠. 그게 처음에 아버지의 네, 진술이었죠. 처음에 진술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진술은 이제 여러 번 바뀌었지만 네. 지금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11월 7일 날 2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네. 그 다음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출근했는데 네. 그 어머니가 돌아보니까 이 학생이 책상 밑에서 엎드려서 죽어 있었다. 네. 그 만져보니까 체온이 낮으니까 아버지가 그 체온을 만져보니까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연락했다는 거죠. 네, 직장에 네. 나가 있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했다는 거죠. 네. 예, 그 정도 지금 사망 시기에 관해서 장소는 지금 그 부천의 모 빌라 네. 같은 거고요. 시기에 관해서는 그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 바뀐 진술,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알려진 내용이 그 일단은 지금 피의자 진술에 의해서 사망 시점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추후에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들이 진술한 이 사망 시점이 11월 8일로 돼 있죠. 11월 8일. 11월 7일에 폭행을 폭행하고 했고 사망은 11월 8일에 사망을 예. 했다. 그리고 8일과 9일 사이에 시신을 훼손을 했다. 예, 그렇다고 돼 있죠. 네,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그 진술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아마 제일 처음에 폭행을 하고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었다. 네네.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네. 숨기기 위해서 애가 그냥 폭행은 어느 정도의 폭행이었지 죽을 만큼 폭행이 아니었다. 네. 근데 우리가 놔두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자연사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죄책이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폭행이 처음에 아주 심하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자기들 죄책을 좀 면하려고 네. 이 폭행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만일에 11월 7일 같이 지금 바뀐 것 같이 엄청난 폭행을 하고 바로 방치해서 다음날 죽었다. 예. 이거는 그 폭행의 강도가 예. 거의 살인에 가까울. 아. 그러니까 34세 건장한 남성이 7세의 아주 약한 소년을 그렇게 때렸다면 그거는 살인의 그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죄책이 같은 폭행치사를 하더라도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폭행의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폭행을 했고 한 달 이후에 숨졌다. 네. 이런 진술이 나왔을 때는 경찰이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폭행이 있었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 두 번째 거는 있죠. 예. 지금 7일날 구타하고 8일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본인은 폭행치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폭행치사냐 살인이냐는 네. 고의 문제거든요. 고의가 예.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의도로 했다는 게 살인이고요. 그냥 혼내주고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죽었다. 네. 이건 폭행치사거든요. 고의 문제인데 고의라는 거는 있죠. 네. 그 자기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죽일 의사냐, 폭행할 의사냐,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주의 모든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판사로서는. 그럴 경우에 이 사건에서는 이 지금 두 번째 진술, 최후의 진술이 맞다 그러면요. 네. 이 어떤 그 폭행의 강도, 그 아주 무자비하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폭행한 거, 네. 다음 날 바로 죽었다는 거, 네. 이런 걸 보면요, 예. 이거는 폭행치사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정도의, 이거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예.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이 사람 말이 폭행의 고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하고 다음 날 죽었으면 있죠. 예. 부모로서는 있죠.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걸 완전히 그 폐기한 거죠. 네. 안 한 거죠. 예. 그렇다면 부작위한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모가 그 진술을 두 번째 바꾼 진술에 의하면은 네. 경찰이 앞으로 조사하기 나름이지만 살인죄의 죄책을 예. 지울 가능성이 아주 많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이 어떤 제명으로 기소를 할지 이 부분 좀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검찰이 어떤 제명을 붙이게 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즘 계속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3명을 살해한 뒤에 투신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도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40대 과장이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뒤에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에 있는 24층 아파트 18층에서 48살 A씨, 이 가장이 되겠죠. A씨가 42살 부인과 18살 아들 또 11살 딸을 살해한 뒤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투신 직전에 112로 전화를 걸어서 부인을 망치로 때렸고 아이 2명도 살해했다라는 그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계속 좀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해드리는 저희도 참 불편한데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가 막고 또 사회가 막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건도 지난 그 11살 소녀 건 이후에 벌어진 전수조사에서 벌어진 건데 좀 더 이런 사건들을 확실하게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또 지금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도 그 11세 소녀의 16kg 몸무게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결국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전수조사 그때서야 교육부에서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 한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교사에게 있죠. 예. 그냥 확인만 하고 이번에도 그 교사가 찾아갔지만 뭐 애를 못 만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니라 교사가 찾아가서 안 보여주면은 네. 경찰관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을 대동해서 어떤 사법경찰권을 가진 경찰에서 아이의 신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네. 그다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남의 아이 여기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또 혹시 내가 개입했다가 내가 봉변당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아이는 그 가정만의 아이고 우리 사회의 아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모로서는 이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